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인재정책센터의 이시호라고 합니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수요 변화 진단과 정책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컴팩트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 발제의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면, 사실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란 게 그 이전에 사실은 굉장히 긴 발전 역사를 갖고 있지만, 2006년에 이제 딥러닝 개념이 나오고, 그로부터 이제 비전 인식, 그다음에 최근 2017년 정도에 나온 구글 트랜스포머 논문 등등에 의해서 최근 2022년에 챗 GPT가 나오면서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 인공지능의 활용 범위 그리고 생산 증가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극적으로 높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LLM은 이제 언어나 문자를 매개로 한 그런 이해, 요약, 표현 등의 정보 처리에서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전에 기존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루틴이랄까 로직에 따라서 동작한다라고 하면은 AI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상황을 인식하고 비정형적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제 MS 오피스와 같이 지금 어느 직장에서나 많이 쓰는 그런 범용 기술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AI 활용 시에 이제 생산성이 어떻게 향상되었다라는 사례 보고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크게는 수십 %까지 그렇게 이제 발전되고 있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노벨 화학상이 아마 AI를 통해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그런 그쪽에 기여를 했다고 해서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 그쪽에 주어진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굉장히 업무 단위에서 굉장히 큰 포텐셜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게 실제로 이제 개인 혹은 산업 단위를 기업 혹은 산업 단위로 생산성 향상을 이어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평가하기 이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현재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은 어쨌거나 이제 과학기술 인재 수급 정책에 대한 여러 주의를 환기시키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서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인간이 인공지능에 대체되는 것은 아닌가? 혹은 불평등이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들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서 어떤 인재를 얼마나 양성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 발전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의 기술이고 현재의 AI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간략히 분석하고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인재 정책 방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이 방법론을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은 기술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자료원은 특허 정보로 설정하였습니다. 직접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생성하는 자료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쌓이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따로 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변화가 노동시장에 어떻게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노동시장 자료는 이제 통계청 지형별 고용조사를 사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AI에 관련된 특허가 어떻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특허에 이제 요약이나 제목들에서 어떤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가를 추출하고 그것을 각 직업의 업무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오넷이나 우리나라의 한국표준직업분류 같은 그런 직업분류상 그 업무 내용과 얼마나 매치가 되는가라는 것을 평가함으로써 AI 노출지수라는 것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 그러니까 AI,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봇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요. 영어로 되어서 그렇지만, 이제 AI나 로봇을 간략하게 비교해 보면은 AI는 인식 혹은 평가, 예측,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로봇은 주로 육체적인 노동의 대체, 그러니까 이동 등등 그런 부분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을 가지고 실제로 AI 노출 지수라는 것을 0에서 100 스케일로 평가를 해보면은 대략 아래쪽
좌측 아래쪽에 있는 것과 같은 히스토그램 정도의 분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숫자가 절대적으로 이게 절대적인 수치가 아주 의미가 크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50 이상으로 평가되는, 그러니까 이 업무의 상당 부분이 AI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직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AI 노출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상호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말하자면 AI의 광합판인 거죠. 동일한 정해진 로직에 따라 움직이는 작업을 좀 더 비인지적 능력에 비정형적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물리적 동작의 힘, 지구력, 정밀도 같은 이런 작업들을 대체한다라고 할 수 있는 로봇 기술과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과학기술 관련 직업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일단 과학기술 직업의 전반적인 AI 노출 지수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 관리자라거나 혹은 이제 자연과학 전문가, 이 직업 카테고리에는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전문가 이런 직업들이 포함되고, 정보통신 기술자는 많이들 생각하시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혹은 공학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자공학 혹은 화학공학 이런 다양한 직업분들을 이제 통칭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AI 노출 지수가 70에서 80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런 복잡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로봇 노출 지수는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것을 대조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상위 10% AI 노출 전체 143개 정도 직업군에 대해서 평가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AI 노출 지수가 상위 10위 안에 들어간 직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꼽아봤을 때, 실제로 그런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등과 같은 과학기술 전문 직업이라고 평가되는 그런 직업이 상위 10개 중에 4개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문직 혹은 비전문직과 전문직, 비전문직이 AI 지수에 따라서 쫙 그렇게 갈린다고 볼 수는 없고 굉장히 섞여서 나타나긴 하는데, 전반적인 경향으로 봤을 때 과학기술 전문직이라고 해서 AI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크게 받을 수 있는 포텐셜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I 노출 지수가 낮은 직업들을 보면은 이제 만약 대인관계, 이제 커뮤니케이션 등의 작업과 관련이 깊은 작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금융 서비스 종사자라거나 혹은 상품 대여 종사자 같은 대인 업무가 많은 업무들, 혹은 이제 고도의 지적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대학 교수 및 강사 같은 분들처럼 이제 이런 분들의 직업을 AI로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의 방법론에서의 평가로서는 그렇게 큰 가능성이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AI 노출지수 하위 10개 직군에는 과학기술 전문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AI가 상대적으로 그런 고도의 인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작업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많은 직업의 업무 내용이 AI에 많이 노출된다고 해서 꼭 그게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면,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이제 고용이 0에서 크게 다르지 않게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많은 실업을 넣는다라고 우려되었던 그런 로봇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00 노출 지수가 0에서 100으로 변했을 때 로봇의 경우에 40%가 소프트웨어는 -18% 정도로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숫자보다는 사실 이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AI에 노출된다고 해서 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로서는 이제 기존의 로봇이나 이런 기술들에 비해서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작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물론 이제 조금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전반적인 최근에 다른 연구들에서도 로봇이나 이런 직접적으로 노동을 많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비해서는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적다라는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단 이 결과는 2019년까지의 특허 정보를 가지고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2024년, 2022년, 2023년에 뭐 챗GPT나 이런 생성형 AI에 대한 변화는 약간 아예 아주 없다라고는 할 수 없고 그 당시부터 특허들이 많이 발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주 반영이 안 된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시간이 추후에 특허 데이터를 더 반영하면서 분석 결과가 조금씩 달라진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런 AI에 의한 대량 실업 사태라거나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로는 디텍트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AI 등에 따라서 그런 기계나 프로그램들이 혹은 노동을 대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노동 소득 분배율이나 이런 걸 많이 보긴 하는데 좀 더 이제 데이터 안전성을 위해서 매출액 중 인건비 비중 같은 걸로 봤을 때는 흔히 저희가 과학기술 전문직으로 통칭하는 그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카테고리 표에서 보면 카테고리 M 혹은 이제 프로그래머 같은 정보통신업 제2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중 인건비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들에 대해서는 자본이 현재까지는 자본이 인간을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다양한 오히려 이제 그런 고도의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더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왜 나왔는가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저의 생각으로는 이제 이런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업무는 대체로 업무 구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가하고 그것을 이제 입력하고 분석하고 혹은 이제 뭐 직접 측정을 한다거나 그런 걸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뭐 분석하고 외부에 발표하고 그게 뭐 혹은 이제 펀드를 따오거나 혹은 이제 뭐 직접 인터뷰를 하거나 굉장히 사실 한 사람의 업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의 업무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각 업무를 사실 어떤 공장에서 그런 정해진 공정을 처리하는 그런 경우에 비해서 모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작업 간의 상호 보완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고용에 대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작업 간의 상호 보완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특성 때문에 그런 전체적으로 개인 혹은 기업 혹은 산업 혹은 국가 경제 단위로 봤을 때 총요소 생산성, 그러니까 TFP로 보통 얘기가 되는데 그런 총요소 생산성이 지난 10년에도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고 향후 10년에도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올해 아마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죠. 에이스모글루 교수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발표를 해서 물론 이제 부분적인 그런 생산성 향상에 대한 포텐셜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개인 혹은 기업, 산업 단위로 생산성 증가로 연결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미래에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런 AI의 태도에 대응해서 AI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런 AI에 처리하도록 하고 본인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라든가 우리에게는 어떤 가치가 필요한가 혹은 그런 가치 설정이나 목표 혹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업무 쪽으로 자연히 관심사가 시프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노동시장의 완충 효과가 작용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직적 노동시장 상황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기업이 이런 기술 변화 충격에 대응해서 기존 인력을 해고하고 새로운 인력을 뽑는다라기보다는 이제 내부에서 그런 재교육 혹은 재배치 등의 이제 완충 효과를 활용하기 쉬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것이 고용 영향이 더 크지 않은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개인 관점에서 생각해봐도 이런 각 업무에 배분하는 시간을 개인이 나름대로 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단순 AI에 맡길 수 있는 작업은 AI한테 맡겨버리고 총체적으로 이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작업에 좀 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이제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것이 과도하게 이런 상황에 의존해서는 물론 이게 그 적절한 산업 구조 조정이나 이제 인적 재배치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의존하는 것은 물론 위험하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의 얘기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더 새로운 직업에 대한 수요 혹은 관심,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AI를 만드는 사람들 혹은 그런 관련 직종과 같은 새로운 직업의 수요가 얼마나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AI 등 기술적인 발전은 새로운 직업에 대한 수요를 강력하게 생성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뭐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1940년에 있었던 직업의 약 80%는 60%는 이제 2018년에 있는 60%의 직업은 1940년에는 없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 이제 AI를 만드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새로운 직업은 사실 기존 직업 분류에 기반한 분석에서는 사실 좀 파악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고요. 쉽지 않은 면이 있어서 앞쪽에서는 사실 그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이라는 게 꼭 이제 인간을 대체하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이제 노동의 일부를 상대적으로 기계나 이런 쪽으로 대체하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여유가 생기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전체 생산성이 상승하면서 이제 상품 가격이 하락하거나 혹은 품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사실 반도체 설계 같은 것을 손으로 도면을 그려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 전자적인 툴로 그리고 AI 서포트도 받게 되었죠. 그렇지만 그 반도체 설계하는 사람의 인력이 줄어드는가라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도체 칩은 굉장히 훨씬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더 많은 노동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직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재 양성이 당연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이러한 신규 인력의 양성에는 사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인력 수요에 인력 양성 체계가 대응하는 데는 사실 좀 기민하게 대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원 인력을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석사 2년, 박사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출 시점과 실제로 인력이 대량으로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적절히 맞추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간략하게 정책 방안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양보다는 질적 관리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급진적인 인력 양성의 양적 확대는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AI를 만드는 인력만 하더라도 많이 부족한데 AI를 가르칠 인력까지 그게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리고 양적으로 AI의 예를 들어서 AI 분야의 인력을 대규모 유치한다고 하는 것이 우수 인재의 유치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하면 그건 트레이드오프의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의대 정원을 하는 논리랑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떤 분야에 이제 인재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호소가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무턱대고 대량으로 양적으로 많은 인재를 유치하겠다라는 목표를 추구하게 되면은 오히려 우수 인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대우가 정체된 상황에서 그 분야에 대한 진입을 기피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장기적인 계획에 기반해서 핵심 인재의 이제 질적인 성장을 우선 순위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기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인력 양성 체계를 유연성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 인재 양성 체계 전반에 걸쳐서 이제 유연성을 높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교육에서는 전공 변경 자유도, 혹은 이제 초중등 교육에서는 이제 코어가 되는 과목들, 그러니까 수학, 물리, 화학 등에 대한 집중적으로 좀 더
가르침이 있어야 이제 향후에 진로 선택을 변경하거나 이런 유연성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재직자 및 평생교육의 강화도 물론 필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인재 양성 체계 전반에 걸친 유연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AI 분야 등의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기업의 참여 없이는 그런 AI를 가르칠 인력을 확보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인턴십 문화의 정착이라거나 정착 등등을 포함해서 대학과 그 기업의 소통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